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려 깊은 사랑의 네 가지 분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분별 기준. 우리가 아이를 사랑해 주고 싶지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은 마음에 있을 뿐, 막상 아이를 놔놓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억이란 단어는 몸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은 절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 성장 과정의 모든 것들을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럽니다. 프리미닥한 사람들은 네는 그런 대답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들 중에는 사랑받은 분도 계십니다. 제가 없다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억은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받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사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가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각을 통해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 정의 내릴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랑을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뭐 스카페 같은 분들은 사랑을 의지라 그랬고 뭐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이 사랑을 얘기했지만 한 사람도 공통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우리 모두는 얘기합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전 인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전 인류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건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검증이란 단어를 씁니다. 만일 아이가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았다면 기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 기억의 수준은 아주 어린 시절까지 아마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가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까지 물론 그 당시는 우리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 어땠는가에 관한 이미지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랬을 거다라는 그 이미지를 나중에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억이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준 책 중에서 사실은 이 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드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전에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 많이 팔릴 줄 알고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절판됐다가 다시 양철북이라는 책에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대박 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억이 내려가는가 어린아이들. 심리적 외상을 입은 아이들의 억눌린 체험은 신체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아이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간직한 채 어른이 된 후에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새로운 심리치료법을 통해 증명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태아의 진단에 적용되는 여러 진단수를 통해 이미 그 시기부터 태아가 애정이나 잔인성 등을 모두 느끼고 배운다는 것도 알아냈다. 태아가 애정이나 잔인성 등을 모두 느낀다라는 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난 어린 시절 기억나지도 않아. 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현대 심리학이 밝힌 최고의 공로가 뭐냐면 어린 시절 관계가 현재 관계의 90% 이상을 지배한다라는 거. 어린 시절 그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것이 훗날 그 기초로 해서 모든 삶의 관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 그거에 관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육아를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나의 어린 시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진실을 발견하는, 그 당시 어린아이는 맥락이 없는 상태. 맥락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어떤 이렇게 그것을 왜 그런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였던 것을 다시 한번 내려가서 아기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해한 것을 재경험함으로써 그리고 그 당시 느껴야 됐던, 그리고 몸으로 느껴서 통과해야 됐던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 내면 아이에 관한 그 경험을 다시 함으로써 다시 재양육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감각을 통해서 느낍니다. 감각.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 본성의 상태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알고 태어나지만 이것이 의식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감각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은 뭘 사랑으로 느끼냐면 첫 번째, 부모가 아이의 눈빛을 보았는가를 사랑으로 느낍니다. 아이의 눈빛이란 이 단어. 제가 강연을 하면서요, 아이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님들은 네, 그런 어머님들이 있고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의 눈빛이란 이 단어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아이를 야단칠 때만 눈빛을 봤다라는 겁니다. 똑바로 봐. 똑바로 봐.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분의 무의식 안에 내가 어땠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에 접하면 몸이 반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은 이미 그 눈빛이란 그 단어를 가지고 치유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강연 초기에 이 눈빛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강연을 이끌어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항상 어머님들한테 했던 말씀이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이렇게. 뭐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아이의 눈빛을 보세요. 라는 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배려 깊은 사랑을 저도 이 배려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강연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어머님과 상담을 하면서 그래서 배워왔던 거지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강연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은 있었던 거예요. 뭔지 눈빛을 보라는 이 단어 새로운 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항상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눈빛을 보세요. 예, 눈빛과 새로운 책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이 책을 다 봤다면 그 아이의 눈빛이 그 책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 봤으니까요. 그러나 그 책을 다 보지 않았다면 아이는 계속 그 눈빛이 거기에 머물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볼 때까지 다 흡수할 때까지 따라서 어머님이 그 눈빛을 잘 보고 있으면 이놈이 눈빛이 이제 다른 분야로 가고 있다라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눈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은 다 봤기 때문에 새로운 책을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눈빛을 잘 보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만일 어머님이 그 아이의 눈빛을 봤다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엄마 눈 안에 내가 있어. 엄마 눈동자 안에 항상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아이는 엄마 그 자신이 눈빛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눈동자 안에서 자신이 움직이는 그 모습들을 아마 보고 있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눈빛 의미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만일 어머님이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어머님 눈빛 안에 수치심이 있었거나 슬픔이 있었거나 두려움이 있었거나 죄의식이 있었거나 욕망이 있었거나 분노가 있었거나 분노는 그 이글이글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이 참 중국에 갔더니 그 눈빛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퍼렇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슬이 퍼렇다. 근데 한국에서는 언어상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이 시뻘겋다 이렇게 쓰는데 거기는 시뻘겋다는 단어보다는 시퍼렇다, 서슬이 퍼렇다 이걸 더 그 무서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그 안에 담긴 분노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분노가 있었거나 또는 자부심이 있었거나 그렇다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는 아이들은 부모가 비춰줬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부모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간에 그 아이를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로 비쳤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하찮고 쓸모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찮고 쓸모없는 그런 모습을 비췄다면 아이는 자신이 존재가 하찮고 쓸모없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무의식 깊은 곳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찮고 쓸모없다라는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음에 관한 증거만을 아마 눈은 이렇게 증인을 들어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만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인생을 자신은 쓸모없고 하찮다 이렇게 그런 삶을 창조하고 있을 거란 뜻입니다. 아이의 눈빛을 보라는 의미,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비춰주는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려면 엄마가 자신을 고귀하고 장엄한 존재라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식 안에 그렇게 나는 그렇다 그렇게 믿으려 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면 무의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머님을 상상 속에서 모시고 올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오냐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이렇게 상상 속에서 모시고 온다. 어머님 없이는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빠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지만 그 뱃속에 때의 경험들, 이렇게 엄마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 호르몬의 변화, 감각의 변화, 그 모든 걸 아이들은 하나가 돼서 느끼기 때문에 궁극에 가서 그 아이들의 운명은 어머니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뭐 굉장히 뭐 많은 상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뭐 물론 뭐 이렇게 뭐 폭력적일 수도 있고 뭐 또 술 또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을 자식한테 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가서 성장의 마지막에 가면 자신의 어머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그 감각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그 아이의 운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오죽하면 모신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미모신, 신을 대체했다. 아니면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로서 모신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제가 상상 속에서 여러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옵니다. 인간의 두뇌는 가장 강하게 상상했을 때 실제 일어난 일과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상이란 이 단어, 상상이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억압한 것이 많으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비행기가 지나가도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모릅니다. 나중에 이렇게 분노를 굉장히 많이 풀어내고 그래서 하늘이 맑아지면 우리는 늘 이미지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언어 이전에까지도 이미지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로서 떠오르는 어머님 상이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상상하면 실제 이르는 일과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머님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제 말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제가 언어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서 이미 의식으로 뭔가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나가는 이미지가 어머님에 관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그것을 잘 주목해 보고 계십시오. 만일 어머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 눈빛을 보고 그리고 어머님이 탁탁하고 그리고 늘 어머님이 아이를 보면서 배려있게 있는 사랑해주면서 미소 짓고 있고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사랑받았다라고 믿어도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그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전체 어린 시절 전 과정이 어땠는지 그 하나의 이미지로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을 듣고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엄마의 이미지가 점점 달라질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어머님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어머님을 상상 속에서 모시고 올 수 없거나 어머님의 뒷모습, 이런 뒷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어린 시절 방치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치당했다는 것은 부모와 한 공간에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나를 어린 시절에 길렀을지 모릅니다. 근데 방치당했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연결이 이미 끊어져 버린 그래서 혼자 그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치당한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사랑받았다라는 이미지보다는 항상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받았어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이한테 굉장히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랑받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환상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간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래서 내가 사랑받았다는 환상을 믿게 되면 그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 이미지는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달라집니다. 결국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몰라서 그랬지만 사랑했다라는 것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받았던 여러 상처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자, 배려 깊은 사랑의 첫 번째 분별 중에서 아이들이 감각을 느끼는 배려 깊은 사랑은 어떻게 느끼는가? 엄마가 나를 쳐다봤는가? 그 눈빛 안에서 아이들은 사랑을 느낍니다. 예.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부모가 귀 기울여 경청했는가? 예. 경청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